지난달 국내 자동차 생산과 판매가 모두 감소했습니다. 디램 반도체와 컴퓨터 가격 급락의 영향으로 수출 물가도 2달 연속으로 줄었습니다. 국채 발행을 늘려 시중금리가 오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정부가 아직은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시장 상황을 살펴서 국채 조기 상환 등 탄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주택조합을 탈퇴할 때 가입비를 돌려받기가 쉬워집니다. 덜컥 가입했다가 빠져나오지 못해서 이어졌던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최대 게임 전시회인 지스타가 부산 백스코에서 개막했습니다. 넷마블과 펄어비스, 슈퍼셀 등 국내외 700여 개 게임 기업이 참여해서 신작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잠시 뒤 백스코 현장 연결을 합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시작합니다. 지난달 자동차 생산과 수출, 내수가 모두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출 물가도 하락세를 이어갔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윤성훈 기자. 네, 윤성훈입니다. 네, 먼저 자동차부터 알아보죠. 지난달에 자동차 생산, 수출, 내수 모두 얼마나 줄었습니까? 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자동차 생산은 35만 1,400여 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7.9% 감소했습니다. 내수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 감소한 15만 7,460여 대로 나타났는데요. 수입차 판매는 8.7% 증가한 반면 국산차 판매는 3.9% 감소했습니다. 수출도 20만 8,700여 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수출 감소 폭이 큰데요. 왜 그런 겁니까?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수요 자체가 줄어든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아시아의 잠정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2% 감소했습니다. 중국의 수요 감소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이렇게 자동차 수출이 부진했던 가운데 지난달 전체 수출 물가지수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 물가 지수는 99.04로 집계됐는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7.3%, 전달보다 1.9% 감소한 겁니다. 5개월 연속 하락세인데요. 특히 반도체 부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디램 수출 물가 지수는 한 달 전보다 7.2%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50% 가까이 감소해 7년 10개월 만에 하락폭이 가장 컸습니다. SBS CNBC 윤성훈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기선행지수가 28개월째 하락했습니다. OECD 기준 지난 9월에 우리나라의 경기선행지수는 98.69로 지난해 9월 이후 1년째 100을 밑돌아서 지난 2017년 6월 이후 내림세를 이어갔습니다. OECD는 지난 9월 중간 경제 전망에서 우리나라의 성장률을 올해 2.1%, 내년 2.3%로 전망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은행들의 올해 3분기 이자 이익이 6분기 연속으로 1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다만 경기 악화 우려가 커지면서 앞으로 이 같은 실적을 이어가기는 힘들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죠. 류정훈 기자, 올 3분기 은행들 이자 이익 얼마나 달성을 했습니까? 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은행들은 3분기 이자이익으로 10조 2천억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6% 늘은 겁니다. 기준금리가 하락하면서 예금과 대출의 금리차가 지난해보다 0.13%포인트 줄며 1.94%를 기록했고 이에 순이자 마진이 0.11%포인트 하락했지만 대출 채권 등 운용자산이 증가한 덕분입니다. 한편 비이자 마진은 1조 6천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0.8% 상승했습니다. 조금 더 들여다보면요. 이자와 비이자이익 모두 지난해보다 올랐는데 오히려 은행들의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은 줄었다고요? 국내 은행들의 3분기 영업이익은 4조 7천억 원, 당기순이익은 3조 8천억 원으로 모두 지난해보다 줄었는데요. 이유는 판매 관리비, 대손 비용 등 비용이 이익보다 더 큰 폭으로 늘었기 때문입니다. 3분기 국내은행 판관비는 5조 6천억 원으로 새로운 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감가상각비 증가로 물건비가 오르면서 지난해보다 2천억 원 늘었습니다.
대선 비용도 지난해보다 6천억 원 늘어난 1조 5천억 원입니다. 금감원은 이자율이 하락했지만 대출을 들려 은행들이 이익을 맞췄다면서 내년 경기가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만큼 은행들이 실적 호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예단하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CNBC 류정훈입니다. 청산이냐 회생이냐 마지막 갈림길에 섰던 중견 조선소죠. 성동조선 해양에 회생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사실상 마지막 매각 절차인 이번 본입찰에는 여러 업체가 참여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도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이한나 기자. 네, 이한나입니다. 네, 성동조선 해양이 지금 4차 매각 절차를 밟고 있죠. 네, 성동조선해양의 네 번째 매각 본입찰이 어제 마감됐습니다. 모두 6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앞서 성동조선은 지난해 3월 법정 관리가 결정된 이후 3번의 매각을 모두 실패했는데요. 이번이 사실상 마지막 매각입니다. 네, 6개 업체가 관심을 보였다. 이 중에서 HSG 중공업이 가장 유력한 상황이라고요. 네, HSG 중공업은 사모펀드 운용사인 큐리어스 파트너스와 컨소시엄을 이뤄 본입찰에 참여했습니다. 본입찰에 참여한 대다수 업체가 성동조선의 부지 일부만 분리해 인수하는 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HSG 중공업은 부지 전체를 인수하겠다고 밝혀 유력한 인수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매각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네, 창원지방법원과 매각주관사인 3일회계법인은 본입찰 서류를 검토하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오는 18일에는 우선 협상 대상자를 확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우선 협상자가 선정되면 다음 달 6일까지 상세 실사를 거친 뒤 같은 달 27일 투자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SBS CNBC 이한나입니다. 네이버의 자회사인 라인과 일본 소프트뱅크의 손자회사인 야후재팬이 경영 통합을 위해서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두 회사가 합병되면 일본 최대 인터넷 플랫폼이 탄생하게 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죠. 정윤영 기자. 네, 정은영입니다. 네, 네이버 라인 또 야후재팬이 합병을 논의한다고요? 네, 일본 요미우리 신문 등의 보도에 따르면 라인과 야후재팬이 경영 통합을 위해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각각 50%씩 출자해 새 회사를 설립한 뒤 야후재팬의 대주주가 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야후재팬 대주주는 주식의 40%를 보유하고 있는 소프트뱅크인데요. 지난달 서비스명 야후재팬을 그대로 둔 채 사명을 Z홀딩스로 변경했습니다. 네이버는 라인 주식의 70% 이상을 갖고 있습니다. 라인 측은 기업 가치 향상을 위해 합병 등 다양한 기회를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정 기자, 이렇게 두 회사의 통합이 실현이 되면 어떤 시너지가 좀 기대가 됩니까? 네, 라인은 8천만 명 이상의 이용자를 확보하고 있는 일본 국민 메신저로 불리는데요. 야후재팬은 5천만 명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일본 내 검색 엔진 1위 업체입니다. 여기에 두 업체 모두 간편 결제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향후 두 업체가 합쳐지면 검색과 간편 결제, 쇼핑, 모바일 메신저로 이어지는 강력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정윤영입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 쓰는 마스크, 여기에는 KF라는 이름의 인증 마크가 붙어 있죠. KF80이면 미세먼지를 80% 정도 막는다. KF94면 94%를 막는다는 식으로 성능을 표시하는 제도입니다. 식약처가 관리하는 의약외품이라서 믿고 쓰시는 분들 많으셨을 텐데 이 마스크에도 불량이 있었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 알아보죠. 이광호 기자. 네, 이광호입니다. 이 마스크들 집계해보니까 불량 얼마나 많았습니까? 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중에 유통되는 보건용 마스크 총 186종을 회수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152개 제품의 검사가 끝났는데 3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회수와 폐기 처분을 받았습니다. 인증 과정에는 전문 검사기관이 참여해서 큰 문제가 없었지만 생산 과정에서 품질 관리가 안 돼 인증받은 대로 생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던 겁니다. 식약처는 나머지 34개 제품의 검사를 진행하고 올해 시판되는 제품을 중심으로 40개 제품을 추가 검사해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기자, 또 요즘에 인터넷에 미세먼지 마스크 검색하면 보건용 마스크는 아닌 것 같은데 미세먼지용으로 홍보하는 제품들도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 써도 되는 겁니까? 미세먼지 차단 용도로는 사용해도 큰 효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식약처가 올 3분기 보건용 마스크 관련 온라인 광고를 점검했더니 일반 공산품 마스크에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경우가 185건 있었고요.
그리고 수술용 마스크를 미세먼지 마스크처럼 홍보한 경우가 한 건으로 총 186건의 허위 과장 광고가 적발됐습니다.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는 보건용 마스크는 식약처의 KF 인증 마크를 받은 의약용품 마스크로 이들 정보가 없으면 미세먼지 차단용으로는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SBS CNBC 이광호입니다. 국내 최대 게임쇼인 지스타가 부산에서 개막을 했습니다. 해마다 역대 최대 규모 기록을 깨고 있는 행사인데요. 부산 지스타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직접 연결을 해보죠. 오수영 기자, 행사장 분위기부터 전해주시죠. 네, 조금 전 10시에 개막식이 열렸습니다. 어젯밤부터 행사장 앞에 자리를 펴고 눕거나 앉아서 밤을 새는 관람객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개인 캐릭터 코스프레를 한 관람객들의 모습도 눈에 띕니다. 관람객 이야기 같이 들어보시죠. 이번에 그 넥슨사가 빠져가지고 조금 그 부분이 아쉽긴 아쉬운데 그래도 일단은 뭐 다른 이제 배틀그라운드나 이제 그런 쪽에서 이제 좀 그 부분을 공백을 좀 메꿔주지 않을까 싶은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코스프레 복장이 진짜 게임에서 나온 것 같은데 올해 지스타 특징은 어떻게 됩니까? 한마디로 모바일 게임의 득세입니다. 국내 게임 산업을 선도하는 빅3 중에서 유일하게 올해 지스타에 참가한 넷마블은 모바일 신작만 4개를 출격시킵니다. LG U+는 이동통신사 최초로 지스타에 참가를 했는데요. 5G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 스마트폰으로도 마치 PC로 게임을 하는 것처럼 끊김없이 즐길 수 있게 된 겁니다. 지스타는 올해도 역대 최대 규모인데요. 36개 나라에서 691곳의 회사가 참가해서 지난해보다 8.2% 늘어난 3,208개 부스가 꾸려졌습니다. SBS CNBC 오수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금리 상승세에 대해서 정부가 적자 국채와의 연관성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국채 발행보다는 미중 무역 갈등 완화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올랐다는 설명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죠. 이한승 기자. 네, 이한승입니다. 정부 입장에 따르면 최근의 금리 상승 국채 책임은 아니다 이런 입장인 거죠. 네, 맞습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오늘 오전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했는데요. 김 차관은 내년 적자국채 발행 총량이 60조 원이지만 실제 순증 규모는 26조 원 수준으로 과도한 수준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내년도 국채 발행량 공급 충격이 금리 상승의 원인이라는 지적에 대해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김 차관은 내년도 국고채 발행 물량은 차질 없이 소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기자, 그런데 시중금리라는 게 사실 계속 변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앞으로 국내 시중금리는 미중 무역 협상과 브렉시트, 또 홍콩 시위 등 글로벌 위험 요인 전개와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 등의 영향으로 등락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김 차관은 글로벌 리스크 요인 전개 상황을 주시하고 유사시 필요한 시장 안정 조치 등을 지속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국고채 발행은 시장 수급과 금리 변동성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국고채 조기 상황과 발행 물량 등을 탄력 조절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또 오늘 해외금리 연계 파생 결합 상품 DLF 등에 대한 재발 방지 방안도 5월 발표가 되죠. 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오늘 오후 직접 발표하는데요. 이번 대책에는 은행사나 보험사에서의 일부 상품 판매 제한, 금융사 내부 통제, 감독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사태가 금융사의 불안전 판매에서 비롯된 정황이 드러난 만큼 무엇보다도 소비자 보호와 사후 관리에 초점을 맞춘 내용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이한승입니다. 국민연금이 어제 공청회를 열고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이드라인을 두고 노동계는 정당한 개입이다, 재계는 기업에 부담을 준다라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김정현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어제 국민연금이 발표한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 내용부터 먼저 전해주시죠. 네, 국민연금은 어제 오후 공청회를 열고 이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요. 중점 관리 기업, 이른바 블랙리스트 기업에는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나치게 배당이 적거나 성과에 비해 임원 보수가 과도하게 많은 경우, 횡령 배임 등 법령상 위반이 있는 기업들이 그 대상인데요. 네. 이 국민연금은 먼저 이런 중점관리 기업들과 개선을 위한 대화를 시도하고 이후에도 개선 노력이 없으면 주주권을 행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기업의 임시주총을 통해 이사 해임 주주 제한을 상정하거나 이 특정인을 사회이사나 감사로 선임하도록 제한할 예정입니다. 국민연금이 지분 들고 있는 기업들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가장 쟁점들 되고 있는 부분은 어떤 걸까요? 네, 아무래도 이사 해임과 선임 등의 이 집중 투표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관을 고친다는 내용인데요. 이 집중 투표제는 기업이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출할 때 표를 많이 얻은 순서대로 이사를 선출하는 제도입니다. 기관 투자가나 소액 주주들이 대주주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자신이 원하는 이사에게 표를 몰아줄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논란이 있습니다. 거의 99.9% 국민연금 측에서 제안한 내용들은 통과되지 않을 것입니다. 도입이 되고 나면은 이거에 따라서 이사 선임하는 것들이 가능성이 그나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보고서, 이 가이드라인의 생명입니다. 그렇게 국민연금 지침 두고 좀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노동계, 재계 양측의 생각을 한번 전해주세요. 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자산을 관리하기 때문에 수익률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9월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국내 회사는 300개가 넘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이 지분율이 높은 기업들이 주주 가치를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로 볼 수 있는데요. 국민연금은 그동안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요구할 때 지나치게 소극적이라 이 주총 거숙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기 때문에 노동계는 이번 지침이 정당한 개입이라는 입장입니다. 정당하다. 하지만 이번 가이드라인을 따른다면 결국 정부가 기업의 경영에 직접 관여하게 되는 건데요. 가장 큰 문제는 기금운용위원회나 수탁자 책임전문위원회가 투자 전문가로 구성돼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렇다 보니 기업의 장기적인 양상보다는 단기적인 양상을 보고 경영 참여를 할 수 있어 재계는 이번 지침이 기업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의 구조로 의결권 구조의 어떤 결정하는 구조에서는 수익성과 안정성을 충분히 고려한 판단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기업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국민연금은 의견 수렴을 마친 후 이번 달 말 기금운용위에서 이 가이드라인을 최종 확정할 방침입니다. 네, 확정까지 되면 그 내용도 저희가 추후에 추가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 씨가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2심에서도 검찰 구형보다 높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성찰과 반성의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또 70세의 고령으로 초범인데다 재판 도중 남편이 사망하는 아픔을 겪은 점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앞으로는 주택조합에 가입한 지 한 달 이내인 조합원은 탈퇴는 물론이고 가입비 등을 쉽게 돌려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주택조합원 권리 보호를 위해서 사업 요건도 강화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들도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주슬기 기자. 네, 주슬기입니다. 앞으로는 주택조합의 가입 철회, 이게 조금 더 쉬워진다고요? 네, 주택조합원 가입 철회와 이 가입비 반환을 의무화한 이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어제 통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희상,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이 2016년과 2017년 발의한 법안인데요. 주택조합 사업에 근거 없는 이 광고만 보고 가입했다, 실상을 알고 뒤늦게 탈퇴하려 해도 가입할 때 냈었던 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개정안은 이 주택조합 가입자들이 납부한 가입비 등을 예치기관에 맡기도록 했습니다. 또한 주택조합 가입자는 한 달 내에 가입을 취소할 수 있고 취소 신청을 받은 조합은 예치기관에 일주일 내에 가입비 등의 반환을 요청해야 합니다. 또 가입 신청을 처리했다는 이유로 조합이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규정도 이번에 포함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여기에다가 주택조합의 사업 요건도 강화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주택조합은 원활한 사업 추진과 조합원 권리 보호를 위해 앞으로 연간 자금 운용 계획은 물론 자금 집행 실적 등의 자료를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 해당 지자체는 주택조합이 이 주택 법령을 위반했을 경우 시정 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도 갖게 됩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주택 사업 주체가 주택에 대한 광고를 하면 해당 광고 사본을 지자체에 내도록 했습니다. 허위 과장 광고가 그동안 많았기 때문인데요.
해당 지자체는 또 2년 이상 이 광고 사본을 보관하면서 입주자가 요청할 경우 이를 열람해 주도록 했습니다. SBS CNBC 조슬기입니다. 우리 중소 중견기업은 뛰어난 기술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판로를 찾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적지 않은데요. 태국 최대 규모의 석유화학 기업이 사업에 참여할 만한 우리 기업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우리 중소 중견기업이 새로운 먹거리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장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창원에 위치한 탱크 제조업체는 우수한 기술력에도 해외 판로를 개척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도움을 받아 올해 1,000억 원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저희 회사에도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참여 신청을 하게 됐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무역보험공사는 매년 해외 우량 회사와 우리 기업을 연계해 구매 계약을 주선하고 있습니다. 해외 기업에 무역금융을 제공해 한국산 기자재를 납품하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태국 최대 규모의 국영 석유화학 기업도 우리 기업과 협력하기 위해 부산을 찾았습니다. 전국에서 100곳이 넘는 기업이 참석했는데 기업들마다 동남아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적지 않습니다. 동남아 해외 기업들과 EPC들과 함께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으로 이거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세 차례 행사엔 우리 기업 30여 곳이 해외 기업의 신규 협력업체로 등록했고 총 2,000억 원 규모의 수출 계약을 맺었습니다. 우리나라 중소 중견기업들이 그런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매칭 행사를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의 시장 개척 노력을 무역보험이라는 걸 통해서 이달 부산에서 열리는 한 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우리 기업들의 동남아 국가 진출 시도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장가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 한 달 만인 오늘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검찰은 자녀 입시 비리와 부인의 차명 주식 투자 등에 관여한 의혹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전 장관은 검찰 출석 당시 언론의 모습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내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오늘 전국 1,185개 시험장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출제위원장인 신봉섭 서울대 교수는 올해 수능 출제 기조와 관련해서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일관된 출제 기조를 유지했다며 초고난도 문제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수능 시험으로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은 평소보다 1시간 늦은 오전 10시부터 거래가 시작됐으며 3교시 영어 듣기 평가가 있는 오후 1시 5분부터 35분 동안 전국의 항공기 이착륙이 통제됩니다. 증시 상황입니다. 현재 국내 증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강보합권으로 2,123포인트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 0.1% 오름세입니다. 662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눈에 띄는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자회사인 라인과 일부 소프트뱅크 그룹의 손자회사인 야후가 경영통합을 한다고 합니다. 이 소식이 네이버 현재 급등하고 있는데요. 8.86% 오르며 17만 2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같은 경우 3분기 만에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지금 전기요금 체계 개편 문제를 놓고 정부와 갈등은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하지만 현재 상승 전환했습니다. 2.39%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은행 관련주입니다. 은행들의 올해 3분기 이자이익이 6분기 연속 1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다만 영업이익과 단기순이익은 줄어들었다고 하는데요. 신한지주가 0.58% 내림세, KB금융 역시 0.23% 내림세를 보이며 4만 3천 원대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디즈니가 OTT 서비스인 디즈니 플러스를 출시했습니다. 글로벌 OTT 과열 경쟁 구도로 스튜디오 드래곤의 수혜가 기대되고 있는데요. 스튜디오 드래곤 현재 4.92% 상승세를 보이며 78,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이었습니다. 전국에 55만 수험생들이 지금 수능 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시험 보는 수험생만큼이나 밖에서 기도하시는 학부모님, 선생님, 친구, 친지들 떨리는 마음도 매한가지일 것 같은데요. 믿으시는 만큼 잘 싸우고 있을 테니까요. 걱정 놓고 점심 든든히 드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정말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